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사실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해야 해요. 제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삶의 전환점.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의 전환점이지만 결국 제 삶이 변화된 이유는 역시 결혼 때문입니다. 결혼은 정말 어렵죠? 먼저 중요한 건 남편을 잘 만나야 하고 시댁 가족들도 좋은 사람들이어야 해요. 하지만 결혼 전과 후의 차이가 많아서 결혼 전은 사탕 같았는데 결혼 후에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짝 사탕 같았다가 결혼 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결혼 전에 제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별까지 가져다 줄 만큼 착한 사람이었고 인성도 좋았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10년 동안 사귀면서 변하지 않았다면 믿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술이나 담배를 안 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힘든 사람들 편에서 져야 한다여서 더욱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시부모님은 더 믿을만 한 분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착하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남편에게서 시부모님의 일을 듣고 난 이후였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만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찼는데 슬슬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뭐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맨날 내가 결혼 이야기 꺼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은 거야? 아니 아직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 슬슬 그럴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뵈면 조금 더 확신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고 싶다. 이거지. 시댁살이를 시킬 분들일지 아닐지.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괜찮아. 그게 당연한 거냐 그럼 언제쯤이 좋겠어? 세포에도 단김에 빼랬다고 다음 주 일요일이 어때? 자기 부모님이 우리 식당은 매주 일요일은 쉰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요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일요일만 쉬신다는 건가요? 그 다음 주는 괜찮다고 하던데 일요일만 그렇다니까요. 혹시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매주 일요일은 저희 부모님께서 따로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라니까 아침에 가시고 밤에 오시는 건가요? 그럼 자기 부모님은 언제 쉬시는 건가요? 명절 당일이나 그럴 때죠.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 일주일에 6일을 일하시는데 어디에 가시는 건가요? 말하기 좀 부끄러우시다면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왜 그러세요? 그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매주 일요일에 고아원에 봉사하러 가셔서 아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해오시는 일이라고요. 아마 일요일은 만나 뵙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하지만 그게 왜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고 계셔서요.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딘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겸손하셔서 그런 거겠죠? 고아원에는 자연 같은 게 딱히 없긴 한데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꿈이었나 봐요. 힘든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저도 어릴 적부터 그게 익숙해져서 일요일에 부모님과 어디 갈지 못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그게 자기 부모님들이라니 대단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버릇이 되었을 테니까요.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좀 그런 날이지만
그냥 평일에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식당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존경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본성이 어질고 착한 분들을 존경해요.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입니다. 본인을 희생하며 남을 돕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었답니다. 이렇게 된 이후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부터 시작해서 말투 하나하나가 저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신뢰가 될까 싶으셨는지 평상시 전화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으셨고, 단지 음식은 입맛에 맞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셨죠. 더불어 얘기를 나눠보니 매주 봉사만 가시는 게 아니라 매달 수익에서 남는 부분들은 전부 기부도 해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음식점으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도 남자친구 집은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아서 의아했었는데 한 방에 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착한 분들 밑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도 절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결혼을 결심하고 1년 뒤에 저희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환경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건 생각과는 달리 너무 쉽게 깨지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그 전과 같이 매주 봉사를 하시는 선량한 분들이고 마주칠 일도 자주 없었으니 변한 게 없었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변명은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법 아닙니까? 현실이 어렵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이전에 알던 선배를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 착한 남편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취직했지만 그 직장도 남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업신여겼고 막말을 하며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점 마음이 험해졌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집안 물건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언제나 웃음 가득한 우리 신혼집은 점차 빈번한 말다툼과 고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이 건가요? 그 결과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조차 힘든 사람들을 도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도움받은 은혜조차 있고 배신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대한 그의 태도가 변하고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더 서러웠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아기를 예쁘게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조차 모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죠. 아이 때문에 더 피곤하다며 자신을 짐짝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소가리를 하느라 온 힘이 다 든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이면서 침을 뱉는다면 그에게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나서 참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다.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찾아가야 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내가 실수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성종이라면 남편을 돌보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시부모님은 소식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라고 하셨기에 전화 드리는 것이 낯설었지만 결심을 굳게 하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어떻게 계세요? 제 자식이 걱정했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시어머니의 아들인 제 남편의 성격이 변했고 제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들의 흠을 지적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다. 상황이 복잡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시어머니는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부드럽게 내 의견을 물어보았다. 왜 내 아들이 화가 나 그런 거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자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데요.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혼을 내주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질비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소한 문제로 왜 이리 싸움을 부리는 거야? 새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놈이 힘들겠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게다가 그가 힘들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밖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너는 모르는데 그건 알아서 알아야지. 아버지에게 듣는 얘기랑 직접 겪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겠지? 좀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 이미 힘든데 왜 부모님까지 이래? 아이고, 여보야 맞추어 말씀해봐. 알겠어, 여보. 자식아, 너 엄마한테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느냐?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 힘든 사람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새아가 몸조리도 잘해줘야 하고 많이 신경 써줘야 하는데 남편으로서는 집에 와서 아내한테만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다투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을 부끄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지키고 있으니까. 남의 자식들이 있는 고아원에 가서 해질 않아야겠다. 매일 밥 해주고 돈 주느라 한 푼도 못 모으고 결혼할 때 뭐 제대로 해줬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생판 모르는 남친 결둥은 저한테 좀 챙겨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알아요. 내가 변한 것도 모두 부모님 때문이에요. 아이고, 이놈이. 저는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남편이 선을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성미가 너무 착해서 남편한테 모진 말도 못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말을 아들한테 듣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에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 하신 거예요? 너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미쳤어. 나한테는 그러는 게 괜찮아도 부모님한테는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내가 틀린 말 한 건데? 사실인데. 여보, 나한테 그래? 진짜 미쳤어. 난 착한 게 아닌데 내 말이 그대로가 사실인 거 있어? 재산이 뭐 그런 것 아니면 이러는 것? 진짜 뭐야? 시댁에서 이럴 바에는 더 나은 게 우리 집에서. 서로 말로 공격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남편은 욕 섞인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는 급히 남편을 말려들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 내가 이런 짓을 어떻게 해서 지금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는 이런 모습에 참을 수 없어서 질책을 했고 남편은 화를 내며 현관문에 박차고 나가버린다. 현관문이 쾅 하고 큰 소리로 닫힌 것에 놀라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 집안 분위기는 전쟁터같이 긴장되었다. 아이를 달래다가 겨우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시부모님 또한 조금 전에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다. 당황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결혼 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 아들은 당신들 못지않은 천사였으니까요.
효심이 깊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을 향해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러워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달래시며 방으로 보내주셨고 결국 사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닌 건 알아요. 이후 아무리 스트레스 받았다 해도 확실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죠. 아버지로서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하지만 달래실 필요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해결할지 잘 알지 않겠지. 당신이 괜찮다면 이혼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손자는 정말로 우리 손자의 이익을 제대로 취급할 것이 아닐 거야. 부모님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부녀니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지 않나? 설령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돌보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도 될 거야.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부모님이 먼저 언급하는 걸 듣고 난이 마음이 뒤틀려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자식의 잘못 때문에 자식의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신다는 상황에서 성품이 착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봐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해져요. 하지만 앞으로도 예전 남편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생각하니 불가능해 보였어요. 특히 애를 키우는 환경에서 그럴 수 있을지 없으실지가 아니라 결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너무나 미안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혼 후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있었죠.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의 폭력한 행동들이 법원 판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양육비를 요구할 때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도 그만둔 상태에서 돈이 부족한 것이 답답했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부모님에게 신세를 짓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유 있던 돈은 기저귀 비용으로 다 소비되어 통장 잔고는 영원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연락해 아이와 부모님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주셨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며 죄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제 아버지 아들이 너한테 양육비 제대로 주고 있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걱정 줄 테니까 우리가 대신 줄게. 아니에요. 왜 아닌 거야? 맞는 것 같아. 아들이 잘 못했으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해. 괜찮아요. 양육비는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을게요.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주는 거라도 받아. 아들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받아야 해. 내가 죄송할 건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되든 받아야 해. 너도 그렇고 시부모님이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돈 받지 않으려 했지만 시부모님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어. 제 상황이 썩 좋지 않았지만 다행이야. 기저귀 값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애가 커서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갚을 거야. 양육비는 남편에게 받을 돈이야. 부모님께 받는 돈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고 육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틈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혼자 일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부모님에게는 영원히 과도히 의지할 수 없으므로 독립계획도 천천히 세웠어요.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됐어요. 양육비도 더 이상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직접 가게에 가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되지만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사고가 났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양육비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죠.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끊어버린 것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락을 끊은 상태일 뿐이고 서로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내 아들은 지금 7살이 되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유치원에 도착하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던 중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치원의 입구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자가 나타나 모자를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물었지만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였어요. 나는 왜 저런 일을 겪는지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힘이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마스크가 벗겨지자 놀랍게도 그녀는 여자였어요. 그때야 내가 반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힘을 내어 그녀에게 이렇게 귀엽십니까? 라고 따져보았어요. 좋았어요.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니? 어라, 어머니, 오랜만이네. 아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얼른 도망가자. 네, 도망이라니, 갑자기 무슨 도망을 어머니? 아저씨 허사도 있겠다니까, 얼른 따라와. 나는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붙잡고 무슨 일인지를 다 그치듯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자고만 했어요. 표정도 정말 급해 보여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곧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저 멀리서 전 남편이 목발을 짚으며 우리에게 달려오는 걸 발견했거든요. 예전보다도 훨씬 초췌한 얼굴인 게 마치 폐인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무언가 얼굴에 도끼가 가득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저에게 해코지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저 악마가 여기를 또 따라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지만 어서 도망가자. 어서. 저 악마한테 붙잡히면 우리 모두 목숨이 위험해. 얼른 도망가자. 얼른. 나는 아이를 안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함께 달려서 멀리 떨어져 무사히 벗어나야 했어요.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는 쫓아오는 전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것인지 엉엉 울기 시작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전 남편이 무서운 듯이 쫓아와서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 보이셨는지 지친 듯이 더는 뜀박질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어머니, 내가 너를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정말 미쳐서 팔딱 뒤집힐 줄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 계속 도망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 건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분들이신 성종 부모님을 위해 애를 쓰시고 양육비마저 대신 내주시는 분들인데 도저히 그냥 떠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며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뭘 하고 있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가 지금 뭘 아는데 시끄러워. 시어머니 당장 놓아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친구들이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얼른 신고해줘. 제발,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는 전 남편이 정말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신고하지 말라고 외쳐서 더욱 당황스럽더군요. 아이를 잃으면 안 돼, 그냥 달아나. 왜 신고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어요. 신고하면 안 돼요. 그냥 도망가세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이상하게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지 않도록 계속 말리는 건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어디까지 도망갈 수는 없고 어머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신고하는 동안 전 남편은 태어나기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제약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쳐나 제 반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쫓지 않았어요.
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가 도망가셔서 다행히 생각했어요.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전 남편으로부터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버티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떠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전 남편은 지쳐있던 건지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왔고 저는 그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목발을 짚고 있는 저 남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해하려 한다. 어서 잡아가 달라고요. 그러자 경찰은 전 남편에게 가더니 무언가를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전 남편은 딱히 반항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듣더니 저에게 다시 온 후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군요.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요. 일단 경찰이 있으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찰의 말대로 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는 전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시부모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계기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먼저 빠졌고 시부모님을 끌어들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게도 닫아버리신 채 매일 사이비 종교 활동을 나갔다고 해요. 전 남편은 그것을 알게 된 후 그곳에 가서 동생과 시부모님을 빼내려고 했답니다. 그 당시 여전히 차이가 안 좋긴 했으나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동생과 부모님께서 그런 곳에 빠져 계신 걸 보고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싸움을 벌이며 그곳을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는 이전 남편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사탄이 나타났다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일도 안 풀리고 성격도 변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부신 이전 남편은 일도 할 수 없었고 위독해지며 살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는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의 다리에 상처를 보여주며 사실임을 입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믿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놀라운 건 이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당해도 이전 종교에 속해 당 형제까지 속이려고 하는 게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난 후 저와 아이를 구하러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시어머니를 믿고 운이면서 계속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이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했다고 하면서요. 최종까지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전에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못했던 행동들이 죄송하다고. 전 남편은 그것을 알게 된 후 그곳에 가서 동생과 시부모님을 빼내려고 했답니다. 그 당시 여전히 차이가 안 좋긴 했으나 다리가 그정한 후에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후회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300만 원을 주고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것뿐이지만 앞으로 정당한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대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고 범해진 죄를 더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과 왜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전 시댁과 신우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인간에 대한 절망이 먼저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전 남편을 배신한 선배로부터 시작되었고 전 남편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한 전 남편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시댁에 대한 아픈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받은 상처와 죄책감을 치유해 줄 곳을 찾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도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망가졌는데 그로 인해 아내를 잃었고 그 좋은 부모님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망가진 다리와 죄책감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저에게도 이미 많은 상처가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전 남편은 앞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도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이와 제 안전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연락처도 다 바꾸고 그냥 모든 걸 잊고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안타깝더라도 제 아이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이젠 이사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들을 등원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전 양부모님이 나타날까봐 걱정돼요. 이사 가는 날까지 참겠죠? 그리고 이사 가고 나서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